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숙 씨가 50 후반에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 먹어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죠. 그런데 이 나이에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 다 크니 남편보다도 더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하더군요. 정숙 씨는 한창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유행하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TV 광고에도 자주 나오고 많은 사람이 찾는 브랜드였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길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말이 돌더니 매일같이 지원을 나오던 본사 직원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본사로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이미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점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황당한 얼굴로 서로에게 상황을 물었고 몇몇은 울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부도가 난 건가요? 본사 사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해외로 도망갔다고 하던데요. 그곳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와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이 회사 커피점 운영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로 몇 마디 나누다 보니 동병상련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자신도 이 상황이 황당하다고 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며 헤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다행히 계약금만 넣은 상태라 큰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임대 계약을 마쳤고 카페 운영을 위한 물품들도 미리 주문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게를 포기하자니 남은 계약 문제를 처리해야 했고 계속하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본사에서 만난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숙인데요. 기억하시나요? 아, 네.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정숙 씨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본사 부도 이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그는 차분하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인데 굳이 프랜차이즈에 얽매일 필요 없지 않겠어요? 차라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떠세요? 그의 말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생각해보니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를 운영하며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 커피 전문점에서 오래 일한 경험도 있었기에 기본적인 운영은 익숙했습니다. 그의 조언을 들으며 용기가 생겼고 결국 독립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만나면서 그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커피 원두 선정부터 운영 방식까지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예상외로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자주 가게를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알부자였습니다. 사업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정식으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있고 지금 와서 무슨 연애예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잖아요. 나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이제는 인생의 후반기를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며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환경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 아닌지예요. 그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결혼을 준비했고 인생의 후반기를 함께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하겠다는 말을 아들에게 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가웠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사장은 한결같이 따뜻한 말로 정숙 씨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부터 자주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을 찾은 결과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되었는데 지금 남편도 위암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공포와 슬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곁에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떡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야. 병원 잘 다니고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야.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정수가, 난 괜찮아. 네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끝까지 담담하려 했지만 정숙 씨는 그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병색이 짙어질 무렵에도 호스피스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며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정숙 씨는 최 씨에게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최 씨가 배를 부여잡고 뒹굴 때도 그의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위암 말기 환자의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암 말기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남편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었어. 이 집은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남겨놓을 테니 나 없이도 잘 살아줘. 결국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났고 정숙 씨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떠나기 전 그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 두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재력이 있었기에 자식들에게 충분한 재산을 남겨주었고 정숙에게 남겨준 집도 실제 가격이 몇십억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생전에 최 씨가 딸과 만나 상의했던 유산 문제도 원만하게 정리되었고 딸 역시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그 선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했던 집을 유산으로 받아서 계속 생활할 수 있었고, 남편이 남긴 연금 덕분에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없이 소중했기에 그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뒤에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했던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집에 들려 손녀딸 다솜이를 봐주는 일은 남편을 잃어버린 박 씨에게 너무도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시니 정숙 씨는 몸이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회복되자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차리겠다며 아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말렸지만 아들은 이제 내 사업을 하고 싶다며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지만 자식의 결정이기에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보다 손해를 보는 날이 더 많았고, 매출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늘 자금에 쪼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선뜻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언젠가 나올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정숙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가게가 생각처럼 되질 않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들이 입을 열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이야기가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가게에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가게 근처 아파트로 줄여서 가면 출퇴근도 쉽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고? 엄마 아저씨랑 살던 그 집 팔아서 그 돈으로 같이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우리랑 살 거잖아요. 남편과 살던 집에는 수많은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집이 있었기에 정숙은 그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하나의 재산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더구나 식당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랑 남편이 같이 식당 일을 해야 하니까 어머니가 다솜이도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지내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정말 많은 고심 끝에 정숙은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가게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니까 자식 말을 믿고 싶었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딸 다솜이는 정숙 씨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여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근처 아파트를 살 때 거의 자신의 돈으로 마련했고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제대로 도와준 것도 없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을 유산으로 받고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던 터라 어려워하는 아들 내외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숙의 도움을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사실 아들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남기는 달보다 까먹는 달이 훨씬 많았지요. 신혼 때부터 벌이가 시원치 않아 고생하는 아들 내외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집을 기꺼이 해놓고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나니
마음 한편이 많이 든든하였습니다. 이제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와 생활하다 보니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가족 사이에 점점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성향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섣불리 집을 합치게 된 걸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살림을 하는 것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일을 나눠가며 할 것이라 생각하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온 집안일과 손주 돌보는 일을 저에게 완전히 맡기는 듯하였습니다. 본인들은 식당 일이 무척 바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 몸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에는 힘에 부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를 안아 올리는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하였고 무릎도 욱신욱신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나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야. 집안일을 조금씩 나눠서 하면 어떨까? 다른 건 몰라도 이불 빨래나 무거운 것들은 혼자 하기가 버거워지더라. 너희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 집안일 정도는 도맡아서 해주셔야죠. 제가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집에서 살림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내가 며느리의 불행을 만든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태도는 그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끝마다 불만이 서려 있었고 대화 속에는 은근한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집에서 아이 키우며 편하게 사는 걸 부러워하는 듯 했고 나를 향한 태도는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피해 서둘러 나가고 저녁에는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보며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먼저 다가가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고 때로는 눈을 피하며 귀찮다는 표정을 대놓고 짖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나와 단둘이 있을 때면 한숨부터 쉬며 피곤한 얼굴을 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고 가끔이라도 고마운 기색을 보이면 좋으련만 오히려 내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 무심했습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힘이 들어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지 못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싱크대를 확인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설거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이것도 안 하셨다고요? 나는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던 참이었어. 이따가 하려고 했단다. 그러나 며느리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좀 쉬셔야겠네요. 근데 그러려면 저희랑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저희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당황스러워 넋을 놓고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짐이 된 것인가? 이 집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대접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새로운 핸드백을 사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얘야, 그 가방 예쁘구나. 새로 샀니?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스트레스 풀 겸 하나 샀어요. 사람도 기분 전환할 때가 있어야죠. 나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며칠도 지나지 않아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들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이번 달에는 생활비를 조금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그래도 집도 팔고 여유가 있잖아요. 나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를 그저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왠지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 달만 조금 보태줄게. 그런데 너희도 정말 힘든 거니? 아들은 애써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방을 툭툭 털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별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살면서 생각처럼 되는 게 있던가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손녀가 눈에 밟혔고 또 이제는 갈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잠시 손주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손주는 소파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놀라서 달려갔지만 이미 아이의 이마에는 붉은 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차가운 수건을 가져와 얼음찜질을 해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고 손주는 조금 울다가 금세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눈은 손주의 이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고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솜이 이마가 왜 이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황급히 아이를 살펴보더니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갓난쟁이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보시면 어떡해요?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질세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나중에 다솜이 다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좀 똑바로 하셔야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고 해도 저 역시 손주를 귀하게 여기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는 아들 내외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며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늙은이 취급하며 집에서 놀면서 손주도 제대로 못 본다는 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보신 거잖아요. 너 살림 힘들다며 다 나한테 떠맡기더니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제가 하는 식당 일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다솜이가 어머니 때문에 다쳤잖아요. 이거 흉이라도 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도 짜증이 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그저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저를 원망하고 탓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과 살았던 집은 정리한 상태였고 저는 여전히 아들 내외가
지금 힘들어서 예민한 거라며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에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나빠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당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자 아들과 며느리의 짜증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매일매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고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에게도 그 불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중 아들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식당 매출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출도 많고 고정 지출이 너무 커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수저를 놀리고 있었지만 이미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 조금만 보태주실 수 없을까요?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장사도 좀 안정될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돈이 어딨어? 집 팔아서 이 아파트 살 때 보탰잖아.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더니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거 어디 쓰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거 꽤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내 연금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황당한 마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지했고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도 가족인데.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들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가 가진 돈 우리한테 안 주면 뭐 하실 거예요? 혼자서 뭐 하려고요? 나중에 결국 우리한테 남길 거면서 지금 도와주는 게 저희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거니?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희는 매일같이 식당에서 버티느라 정신없는데 엄마는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우리 사정은 이해도 안 해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내가 편하게 산다고?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알긴 하니? 네 가게 차린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참에 다 말해야겠다 싶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 산 것도 거의 내 돈이었고 생활비며 육아며 내가 다 도맡아 했는데 이제 와서 내 돈까지 내놓으라니. 아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다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엄마 돈 우리 가족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 순간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 정말 끝이에요. 집도 위험하고 가게도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다솜이까지 힘들어질 거예요. 손주를 들먹이며 나를 협박하는 것인가.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합세하여 내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3천만 원은 어떻게든 해결될 수도 있었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돈을 내어준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이유로 돈을 요구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이 되도록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다솜이를 내 방에 데리고 와 재우고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민아, 다솜이 엄마가 왜 안 들어오니? 친정 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대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솜이는 어떡하고? 그러자 아들은 화가 난 듯 눈을 부릅뜨고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길래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어머니는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돈을 받지 못하자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솜이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싸움 속에서 불안해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래된 적금을 깼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이 돈으로 식당 잘 운영하고 며느리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와. 아들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봉투를 덥석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진작 이렇게 해주셨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될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경솔했죠?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죄송해요. 정숙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돈이 해결책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정숙 씨는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이 일이 다시 반복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당을 운영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성민은 점점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정숙 씨의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이번 달 임대료도 밀렸고 식자재 대금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5천만 원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3천만 원을 줬을 때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민아, 너희 정말 식당을 계속해야겠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러나 성민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우리 가게, 우리 가족 다 무너진다고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 돈 다 결국 우리한테 상속될 거잖아요. 차라리 미리 쓰는 게 낫지 않나요? 며느리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생활비를 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 허덕이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부담 안 하고 편하게만 사시잖아요. 대체 어떤 부모가 이렇게 남의 집처럼 얹혀 살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나요? 정숙 씨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게 시작할 때 보증금 내줬고 이 집도 거의 내 돈으로 사줬잖아. 아들과 며느리가 말하는 꼴을 보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애 키우느라 내 손목이 얼마나 시큰거리는지 알아? 쉬지도 못하고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해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했다고? 정숙 씨는 말하다 보니 서러운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오히려 육아 도와주면 용돈이라도 챙겨주는데 오히려 나보고 생활비를 내라고? 이게 말이 돼? 제 말을 들은 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가게 보증금 조금 보태주고 집 살 때 돈 좀 도와줬다고 부모 역할 다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아들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아예 자식들에게 집도 사주고 사업도 뒷바라지해 주잖아요.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겨우 그 정도만 도와주고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숙 씨는 가슴이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요? 물려줄 재산 하나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솜이 태어나고 나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주신 적도 없잖아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금반지라도 하나 해주는데 어머니는 뭘 해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시면서도 손주 태어났다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셨잖아요. 손주가 태어난 후 내가 해준 건 바로 이 집을 사도록 도와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아들 내외를 보니 그런 대꾸를 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음을 직감했고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왔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 집을 나가야겠다. 그러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도 없으시면서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여기서 손주나 보고 집안일하면서 사세요. 집세는 안 받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숨이 턱 막힌 듯 가슴이 답답해졌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조차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그저 그녀를 돈줄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음을, 그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지만 뭐든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아주 싼 월세로 빌려주기도 하니까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이사 준비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남편의 딸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웠지만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니? 딸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아마도 혹시라도 어머니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까봐 마련해 두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개설해둔 통장이 들어 있었고 생각하지 않은 큰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짧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정수가 혹시라도 힘든 날이 오면 이걸 써. 넌 항상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너의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어. 이 글을 읽는 순간 정숙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돈줄로만 봤지만 끝까지 자신을 위해 생각해준 건 남편뿐이었구나 싶었죠.
남편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지만 떠나기 전에 자신을 위해 살뜰히 챙겨놓고 간 남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소미를 봐줄 유모를 구해 6개월치 월급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손녀딸을 이제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챙길 짐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손녀딸을 오래 지켜보다가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에게 전화해 집을 구해 나왔다는 말을 하니 아들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눈 딱 감고 그 뒤로는 전화도 안 했습니다. 만나도 6개월 있다가 만나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정숙 씨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려웠고 엄마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아들과 손녀를 버리고 간 악덕한 엄마로 비난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오래간만에 전화한 엄마에게 또다시 돈 내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월세도 못 냈고요. 엄마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저 2천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지치지도 않고 돈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돈이 필요했고 부모에게 손을 벌렸고 도와주지 않으면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화를 끊으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는 없지만 자식에게 돈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돈이 있다면 힘든 자식에게 매번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지도 않지만 돈이 있더라도 어려운 자식을 불쌍해하면서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지혜가 필요한가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